디아페비누입니다. 여러분, 디아페비누는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에 무척 도움이 되는데 건성 피부에 맞아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는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요즘처럼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피부에 정말 좋은 고급 수제 비누,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은 디아페비누 단 한 개만 구입하셔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그동안 효과가 궁금하지만 배송비 부담에 장바구니에 보관만 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에도 김용민닷컴의 좋은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게다가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눈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눈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 지금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대검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비리 혐의를 잡고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또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성 있는 은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시 그 중수 이과장이 바로 우리 성렬이 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뉴스버스가 확보한 2013-2014 경기경찰청의 최윤길 당시 성남시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 기록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사업 대출을 알선한 조 씨가 누군가? 네, 저기 그 부산저축은행 저기 회장의 이 회장의 친척. 인척으로 돼 있고요. 네네. 제가 그 이름을 압니다만 제가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여튼 이 못 조 씨, 예. 조 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실 대출 알선 등을 수사받은 것으로 이렇게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개조 압수수색도 이제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조 씨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은폐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해서 2014년 1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왜 봐줬을까? 성렬이 형이 왜 봐주셨을까? 그때 변호인이 박영수. 변호인이 박영수. 네. 훗날 특검 수사팀장이 되고 본인은 영수형은 이제 특검이 되고. 네. 그래서 김만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김만배는 여기서 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박영수 특검을 소개시켜준 사람, 조모 씨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만배형이야. 예, 만배영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게 네. 참고인이어서 돈을 적게 받았다. 내가 일을 안 했다. 당연히 피의자 되면 망치는 거죠. 참고인으로 머물게 그렇죠. 돈을 못 버는 거지. 네. 아니 이권 되면은 빼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단계에서 피의자를 입건가 안 되게 하는 게 관건인데 그렇죠. 참고인이어서 돈을 덜 받았고 나는 일을 안 하고 밑에 고용 변호사가 일을 했다. 네. 아 정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게 정말 굉장히 코미디죠. 손바닥으로 사실은 칼 가리는. 네, 예. 전과하면서 다니는 이유가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되게 빼주는 게 최고고 검찰에 자기가 피의자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최고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관, 검찰, 특수부 출신을 선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사실 윤석열 장모가 계속 그랬잖아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참고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즉 참고인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인인 것처럼 계속 빠지면서 자신은 입건을 안 됐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영수 특검의 변명이 이거를 과연 개그로 친 건가 싶을 정도로 돈을 싸게 받았다. 개그인 거죠. 드러난 돈은 싸죠, 당연히. 드러난 돈은 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 수 있다.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윤석열과 관계가 있고, 김만배, 윤석열, 박영수. 이때 셋이 이름이 이제 한번 드러나고, 그 뒤에 다시 이제
김만배 누나에게 윤석열 아버지 집 팔고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쪽에 딸을 보내고 회사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네. 한 그림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진짜. 자, 그러면 사실 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은 저축은행 수사에서 좋고 그 전직 정관들은? 특수부 검사들은 돈 벌어서 그렇죠. 좋고 그 외의 검사들도 쏠쏠히 재미를 본 게 김영정 검사. 김영정 검사 아세요? 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하고 검사와의 대화였던 그래서 뭐 동부지청장에게 뭐 전화하지 않았느냐 해서 예, 예. 이쯤 하면 막가자는 네. 그렇지. 거지요. 예, 예. 나는 노 대통령 발언을 예. 끌어냈던. 네. 그 김영정 검사가 예. 저축은행 사건 때 어떻게 재미를 봤냐면은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그 사람한테 2억을 받았다가 피자로 입건되니까 아이씨 글렀습니다 하고 돌려줬죠.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사람이 지은 아파트에 반값으로 살아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돈 거래를 해가지고 유학비용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근데 네. 수사되니까 뭐 빌린 돈이니까 갚아줬다 이러는 건데 어쨌든 검사들은 재미를 봤죠. 전직 검사든 현직 검사든 네. 저축은행 사건. 네, 그렇죠. 사실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자기네가 우리는 서민을 위한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 프레임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검사들이 우리가 마음먹으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딱 보여주겠다. 선을 보여준 거죠. 김영정 검사가 마지막 자리가 뭐였냐면 안양지청. 안양지청장. 예. 예. 안양지청장 때 그때 지금 저축은행 사건 때 사건 관련자로부터 돈 받았다가 돌려준 거. 그다음에 아파트에 뭐 반값으로 산 거. 그것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당시 예, 논란거리 그만뒀어요. 됐었죠. 노 대통령은 왜 검사와에 대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자기는 네. 그 뒤로도 변호사가 돼서 들리는 소문도 안 좋은 소문 많아요. 아, 아니, 성렬이 형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좀 추정을 한번 해주신다면은. 글쎄 뭐 이유는 다 간단해요. 뭐 저기 선배가 특수부 선배 검사가 맡았으니까 그냥 해준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전통이니까 그게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가리 박아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아니, 당연히. 아니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해죠. 아 우리 특수부 검사 형님한테 그렇죠. 비싼 수임료를 줘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국가의 형벌은 내가 덜어주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나의 미래를 저축한 거예요. 검사로서 나의 미래는 그렇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내 후배가 내가 퇴직했을 때 또 살펴줄 그렇게.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박영수가 이제 검찰 선배예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특수부였죠. 특수부. 예, 특수부 선배. 그다음에 저기 대검 중수부장도 했고 서울 고검장도 했고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 간판이 내려가는 날 최동욱 검찰총장이 불러가지고 그 간판 내려가는 걸 같이 봤던 사람이 박영수 당시는 변호사였죠. 그만큼 특수수사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 얘기로는 그 수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결국 대장동의 불행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어떤 루트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 보면은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면은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돈이 이제 보니까 3단계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대장동은 크게 보면 2009년부터 사실은 이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얼마 전까지 계속 그 10년 넘게 쭉 이어서 왔던 건데 맨 처음 개발 착수했던 것이 이강길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강길 씨가 정영학 회계사를 끌고 와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숫자에 밝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틀을 짜요. 계획을 짭니다. 뭐 자금 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짜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를 데려와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대관 업무 이런 것들을 준비를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대행업자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자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데려와가지고 처음에 착수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차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싹 한번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강길 씨가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싹 잡혀가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영학과 남욱 이 두 사람이 살아남아요. 근데 이때 이강길 씨가 자금을 빌려오는데 빌려오는 것이 어디서 빌려오느냐면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빌려왔는데 이게 이제 이강길 씨가 너무 잡혀가니까 이 뒷일을 처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뒷일을 이제 정영학과 남욱이 남아서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조현성 씨하고 이때 배성준 기자. 이름 말하셨어. 예. 배성준 기자가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YTN 기자였어요. 네. 예. 그리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부산저축은행의 그분 조모 씨 이 이름을 내가 여기 아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근데 워낙 이 사람은 개인적인 분이라 다른데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2차 이제 민영 개발을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4년에 이제 신영수 의원이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섞여가지고 2차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지죠.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또 한번 싹 달려 들어가요. 이때는 남욱 씨도 또 한번 달려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조모 씨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 박영수 특검이 남욱과 조모 씨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나와가지고 자 조모 씨는 여기서 그런데 손을 뗍니다. 떼고 남욱, 정영학, 조현성, 배성준 이 네 사람이 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민간 합작 사업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에 민간 합작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다. 배성준이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만배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배형 우리가 앞에 못 나서니 형이 좀 나서야겠어. 이쪽으로 좀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거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동규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동규하고 김만배가 한 편을 먹고 남욱, 정영학, 조현성, 배성준이 한 편을 먹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마 김만배 부국장 같은 경우, 김만배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앞에 전면에 나섰고 자기가 전체를 좌우를 하고 있으니 돈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익은 자기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조현성, 배성준은 뭔 소리야? 이 돈은 원래 나한테서 우리가 시작한 거야. 아, 여기서 이제 갈등이 빚어지기 예, 아마 그렇게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배성준 기자는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조계의 인맥이나 법조 경력이나 또는 뭐 그동안의 이제 언론 경력 등을 볼 때 절대 배성준이 김만배보다 뒤처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후배기는 후배지만 절대로 뭐 영향력이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화동인 7호에서 100억을 먹었는데 그냥 공짜로 그 사람이 100억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남욱 씨나 정영학 씨의 활동을 보면은 대단히 뭐 영악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좀 네. 언론 플레이도 그렇고 검찰을 다루는 것도 보면은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의 플랜일까? 저는 배성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배성준 씨가 남욱, 정영학과는 또 친인척 관계를 얽혀 있어요. 아, 그래요 또? 네. 자, 요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돈은 그렇게 해서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흘러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때 누구냐 양지열 변호사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쨌거나 돈이 시작은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채권은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아무리 뭐 은행이 파산을 했어도 채권은 남아있기 마련인데. 채권. 예. 채권은 어떻게 됐냐.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지금은 IBK저축은행으로 합병이 됐습니다. 네. 아마 근데 IBK가 이번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또 포함이 됐죠. 희한하게 그 얽히고 설켜요. 또 보면 이게 희한하게 얽힙니다. 이게.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가 내건 조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거를 받은 그 업체 안에 IBK도 들어가고 이런 온갖 요상한 인간들이 들어갔다.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지.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일단 자신들이 돈이 들어갔으니 그걸 회수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통로로 이용해가지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곽상도, 그러니까 제일 뜬금없는 사람이 곽상도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돈을 거기서 50억씩이나 받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박영수 특검이야. 거기 있던 관련자 남욱이라든지 조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수임료를 받아도 어떻게든 간에 우회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말이 돼. 그렇다고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곽상도는 되게 뜬금없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왜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이상하게 되는 게 김만배 누나가 왜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을까? 이것도 뜬금없는 거예요. 도무지 뜬금없어.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를 배회하면서 이재명이 뭐 배임을 했느니
이재명이 실소유주니 이건 완전히 개소리죠. 그냥 엉뚱한 데다가 가지고 지금 봉창도 들이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실상은 이 화천대유에 얽혀있는 이 인간들 특히 그 법조계로 지금 줄기가 뻗어 있는데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밝혀야 즉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실상을 알 수가 있다. 이 특혜 비리 의혹들이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검찰은 지금도 진술을 자꾸 받아내려고 그래요.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핵심 관련자 네 사람을 불러다가 배지를 했는지 뭐 하여튼 뭐 진술을 받았는지 수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가지고는 백날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아니 자금으로 물어봐야지 왜 진술부터 받아. 아니 자금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증거를 갖고 내밀어서 그다음에 그리고 진술을 지금 받아내야지. 상황에서 이거 진술 아무리 나와도요. 죄가 될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동규는 지금 뭘로 잡아놓느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별건으로 구속이 돼 있어요. 이 양반은. 아 지금 유동규가 예, 2013년에 이 사람이 그 위례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3억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딱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로 지금 잡혔어요. 아 그 뇌물이 이제 그 뇌물이에요? 예. 아니 그 뭐야? 난 대장동 뇌물인 줄 알았지. 아니, 별건이지, 별건, 완전 별건이에요. 하하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1억은 현금으로 받고 4억은 수표로 받았다고 그런 그랬잖아요. 뇌물을 받았다. 예, 근데 이 수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뭐 수표가 어떤 방송에서는 수표로 받았으니까 추적이 쉬울 것 같다. 뇌물이 금방 밝혀질 것 같다. 아이, 이 인간아. 누가 수표로 뇌물을 받냐? 그런데 이 수표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4억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안 받았다는 얘기죠. 1억만 받은 거예요. 근데 1억을 왜 받았느냐면은 자기가 이제 내가 돈을 빌렸다. 급한 일이 있어서 빌렸다. 왜 빌렸냐? 그 유동규 씨가 그 무렵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해가지고 집이고 뭐고 이러겠다. 재산 분할하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집도 절도 없게 샜는데 원룸이라도 들어가게 보증금 좀 빌려줘. 아 꿔달라. 네. 사용한 것이다. 만배야 나 좀 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무원이 그래 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걸 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2018년이면은 공무원 그만둘 때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변호를 빌려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인 동거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는 안 잡혀 들어간 거야. 아 아니 그러면은 유동규도 구속 적부심 때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억이 있잖아요. 3억이지. 아 나머지 위례신 대신 3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를 받은 게 아니고 수표가 발견된 것은 남욱 변호사. 남욱이죠. 그럼 수표를 수수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받았다고 다시 검찰이 바꿨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금 5억으로. 그러면 나머지 이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걸 게 없어요. 이제 이걸로는 아무것도 걸 게 없어요. 돈 많이 이익을 많이 얻었다? 어떻게 걸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걸어요. 이걸로. 그래. 근데 어쨌든 이제 검찰이 유동규와 김만배 통화 녹음에서 곽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 주자 뭐 50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가 같이 50억을 이제 아들에게 준 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이 뭐 대가성 뇌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현직에게 주려고 했고 실제로 갖고 뭐 생활 공동체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어쨌든 곽상도고 아들한테 그 줄 이유가 없잖아요. 퇴직금이든 뭐든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곽상도한테 간 50억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부친 자택을 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특히 곽상도 부분은 거의 뭐 이거는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저기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산 부분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저는 사실 어렵다고. 아니 이거는 어떻게 좀 엮으면 엮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응? 왜 웃어요? 아니 엮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사람은 저희가 일부러 어떻게 엮지 않아도 더 파면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엮지 않아도 예, 그렇죠. 또 예, 나온다. 엮는다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원래 하던 거고 아니, 걔네들이 너무 그런 용어를 많이 그렇죠. 스스럼 없이 네, 써가지고 맞아요. 전염이 됐습니다. 네. 예. 또 어쨌든 지금 뭐 검찰에서 저는 제 뇌피셜이지만 검찰에서 괜히 계좌 추적을 함부로 했다가는 김만배가 그렇죠. 또 불구속으로 이제 풀려난 것도 계좌 추적을 안 했다는 것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피셜을 안 했던 네. 것이 검찰이 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안 했구나.
근데 괜히 검찰에서 자금 추적을 하다가 하고 싶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만 너무 타격을 입힐까봐 지금 저도 조심조심 그렇게 생각해요.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말로 일단 해가지고 안전한 사람들만 치워낼 수 있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재명이나 아니면 여권 관계자들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팠을 거예요. 벌써. 당연하죠. 당연히 벌써 계좌 추적 몇 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했다가는 파면은 팔수록 자기 식구들이 나올 것 같거든. 자기 선후배가 나올 것 같거든. 김수남 이 양반이 거기서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김수남 나오지, 최재경 나오지, 아이고 강찬호 나오지. 안 되겠다. 이 파면 팔수록 우리 식구만 나오겠다. 야, 검찰 비리가 이거는- 표면에 오르면 안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계좌 추적을 안 하는 거. 주제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계속 국민의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 방을 보여주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그때 해야지. 그걸로 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배임 프레임 요거를 좀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몇 된 개지가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안 된 거고. 근데 진짜로 계좌 추적을 50억이라는 돈을 계좌로 지급한 이런 정도로 아무리 현직 의원이니까 그냥 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50억이라는 돈을 말단 직원 자기들도 다 알아요. 배당으로 진짜 어쩌고 했는데 그거 그냥 특집금으로 줘버렸잖아요. 이렇게 줘버려요. 이 정도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거의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좌 추적을 안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수사 방식이죠. 이거는 저는 모든 비리 수사라든지 이렇게 돈이 얽힌 이런 수사는요. 반드시 계좌 추적부터 하거든요. 계좌 계좌 추적을 추적을 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장부를 찾아내든지. 예. 그렇죠. 네. 근데 남욱 변호사가 저는 당당하게 들어온 것도 다른 뭐 어떻게 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만 안 주면 내가 잡힐 일이 없구나. 안심하고 걸어 들어온 것 같아요. 이재명한테는 안 줬던 거. 이재명이랑 내가 엮이면 난 인생 망한다. 내 인생 여기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근데 이재명하고만 엮이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나올 수 있다. 자신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재명하고 안 엮였거든. 네. 그러니까 JTBC랑 유인회 할 때, 그 양반 씨알도 안 먹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하고만 확실하면 자기 깨끗하면 그쪽하고만 연관이 없으면 깨끗한 게 자기 살아난다고 본 거예요. 살아난다. 확실하게. 그래야 검찰이 큰 소리 땅땅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거야. 야, 그래도 김만배가 검찰을 그렇게 많이 포석해 놓으니까 좋은 점이 있구나. 그 생각 꼭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 아유 나랑 김만배랑 싸운 거다고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 전체적인 큰 틀은 그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CBS의 권영철 기자가 김만배 리스트만 있는 줄 아냐. 정영학 리스트 혹은 남욱 리스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금 수사도 할 생각이 없고 문제 제기를 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거 파면 팔수록 검사님들이 나올 것 같거든. 정말. 야, 그럼 계속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만 계속 부풀리고 그리고 끝낸다. 흐지부지. 근데 예전에 부산저축은행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더 터뜨릴 것 같았는데 결국 검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면 중속을 폐지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 서민을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도 폐지한다는 결정이 나자 그냥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 화천대유 이 사건을 통해서 민주당 여권 측 인사를 확실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뭐 그냥 다 누구를 동원해서든지 막론하고 뭐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검찰이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성완종 리스트. 그렇죠.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메모에 비방만 기소해. 그랬잖아요. 그때 친박은 딱 빼고 비방만 기소해. 홍준표, 맞습니다. 뭐 네네. 이완규 이렇게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도 이상하죠. 법원 다 받았으면 다 받은 거고 다 안 받으면 다 안 받은 거. 그래서 무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 봤으면 네. 다 받은 거지. 네. 근데 검찰권으로 정치 지형을 네. 정리해주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도 흐지부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검찰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김호수지만은 뭐 윤석열 때나 그렇게 마저 정말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소도 하고 뭐 수사 과정에서도 엄청난 그런 파행을 스스로 막 빚어내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도 검찰의 위용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김호수도 윤석열에 의해서 김호수도 그런 어떤 정치 또 심지어는 권력 창출에 있어서 너희들
검찰을 무시했다간 큰일 나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디모스도 이제. 과거 이제 검찰이 정계 개편까지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야, 이대로 우리가 그 권한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윤석열은 워낙에 이제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저쪽에서 오히려 이제 뭐 조중동에서 공격했던 적이 있었고 조선일보 특히 공격했던 적이 있었고 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너지면 잃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만약에 그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 처절하게 밟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김원수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흠이 많고 숨길 게 많은 사람이라면 자기도 똑같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네. 윤석열은 확실히 자기가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 장모, 자기 아내, 자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항상 구린 일을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물러서거나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이게 다 드러나면 자기는 완전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렇게 발악을 하고 끝까지 더 악랄하게 했던 것이고 김원수가 무너질 게 없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임채진 검찰총장 네.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자기 검찰 권력을 지켜줄 사람, 이걸 그대로 놔둘 사람은 이명박이니까 근데 이명박은 사실은 워낙 사람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탐탁지 않아 했대요. 그러니까 27기 부장검사들 연수하는 자리에서 술을 이빠이 마시고 임채진이 술 주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권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충성을 바치는데 자기를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받은 사람이라고 천덕꾸러기 취급한다. 진짜? 그냥 놔두면 내가 그 노무현 당은 다 나쁜 놈들인데 어련히 내가 다 치지 왜 나를 못 믿느냐 라고 술이 이빨 취해서 술 주정을 그 부장검사들 자리에서 해서 네. 그 부장검사가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일기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나의 권력을 지켜주는 권력이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민주당한테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그 국민의힘을 죽여버리면 이제 검찰 권력이 축소됐지만 언젠가는 회복할 수 건토 중례를 바라는데 그러면은 이 반대 세력을 살려놔야죠. 민주당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 없죠. 그럴 것 같아요.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 권력을 그럴 것 축소하자는 같아요. 입장인데 충성할 어느 생각은 검찰총장이 이 없죠. 민주당 그렇죠. 편을 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동의합니다, 경우에도 지금 검찰총장이 민주당 편을 들 사람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대놓고 하느냐, 은근히 이제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까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할 리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검사들 진짜 의리 없지 않아요. 누구 맞아요. 덕에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니까 자기는 이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려고 하는데 자기를 못 믿는다면서 그런 꼴사나운 술주정을 하고 정말 믿을 놈은 없다. 믿을 놈은 없다. 요건 확실한 것 같은데. 요건 확실해. 네. 근데 뭐 여하튼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상당히 저축은행의 예금주들이 많아요. 예금주들 중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뱅크런 하기 전에 돈을 미리 뺐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름만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유명한 법관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강일원, 박시환 이런 분들도 이름을 올렸더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김현호 회장의 사돈인 뭐 농림부 장관 뭐 이런 사람 말고 그 법관들도 있었어요. 법관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다른 거 취재하다가 이번에 취재를 하다가 그 명단을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근데 박시환 대법관이면 독수리 오형제 중에 네. 하나였잖아요. 그다음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아주 뭐 반듯한 예. 그런 그 당시 이미지를 서울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우와 라고 제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구나.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연주 변호사님. 이연주 변호사님. 이언주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이연주라고 했는데 이연주로 혹시 들으셨나 해서 예, 이연주 변호사님 네. 아주 너무 충격적인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네. 아 제가 나중에 듣고리 오싹했습니다. 윤석열이 제정신이었을 때. 아, 그래요? 그나마. 아, 그런 적도 있었네요. 정말 너무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주셨고 자 지금 대장동의 그 실소유주는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욱? 남욱이거나 정영학이거나 한데 문제는 거기서 실소유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이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렇지. 그럼 부산저축은행 쪽에서 나온 돈이니까 그쪽 사람들이 실소유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산저축은행은 이미 망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부산저축은행은 보니까 또 이게 또 금호그룹 계열이에요. 멀리 보니까 이제 금호그룹에서 분리돼 나가지고 금호그룹의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만든 데가 부산저축은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돈이 파산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권을 넘겨서 어디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분명히 이제 기업은행으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기업은행을 좌우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들이 아마 이거 주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 얘기를 했죠. 근데 항상 보면은 가장 돈을 많이 댄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핵심은 돈을 가장 많이 댄 사람이 결국엔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돈을 많이 댄 사람이 누굴까? 쩐주가 누구냐? SK 그 네. 동생 최기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남욱과 정영학인데 그 사람들의 돈을 댄 데는 결국에는 부산저축은행이었고 그건 현재 돌아 IBK이고 또는 어떻게 보니까 금호그룹이고 어떻게 보니까 또 보면은 하나은행이고 SK이고 막 이렇게 지금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다. 용의선상에 이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진범이냐를 밝히려면 누가 범인을 밝히려면은 계좌 추적을 해야죠. 곽상도 아들은 어쨌든 이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오늘도 포르쉐를 타고 왔는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왜 곽상도 아들 포르쉐는 진짠데도 보도량이 이렇게 적은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이렇게 10일인가 13일 그때 처음 이제 조사 그때는 이제 피의자로 조사받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 출석할 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포르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지 당당하게 아니 나 50억 벌었으니까 포르쉐를 타고 나와서 네. 그때 이제 언론에 좀 그래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조금 근데 참 아예 다른 세상에서 너네가 그렇게 말하건 말건 내 건 내 거다 돈은 내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곽상도가 네.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고 수원지검을 움직이고 하여튼 그 행동대장이다라는 분석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죠.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많은 검사들, 전직 검찰총장님들, 그 다음에 그 쟁쟁한 특수부의 그 별들, 그 사람들을 움직였다면 상당히 거물급 인사가 세팅을 했을 거예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들하고 참 가깝기는 하지만 과연 그 사람 하나를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그렇다면은 누군가 하나가 대단한 어떤 세팅하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곽상도가 행동대장이라면 결국 최순실 등 박근혜 권력이 몸통이란 이야기 해석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황에서 너무 넘어갔나요? 것 같아요. 아니, 곽상도가 행동대장을 누구를 위해 했겠는가? 박근혜 정권 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 상태에서 제가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그때가 박근혜 정권 때였으니까 뭐 그런 추정도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싶고 있긴 한데 일단 좀 그 중간 단계를 너무 건너뛰시잖아요. 아니 곽상도가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사실 초대 민정수석 출신이고 뭐 검사장을 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순실이가 끌어줬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결국에는 대장동의 실질적인 큰 손은 우리 순실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과적 해석이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 부산은행 저축의 그 채권은 정말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채권이 참 이게 애매한 게 이제 그게 이제 부실 대출이에요. 아니 부실 채권 회수팀이 있잖아요. 은행들은 다. 이게 다 그리고 있죠. 정 안 되면은 싼 값에 헐값에 팔잖아요. 헐값에 팔기도 하고 팔아서 그러는데 회수. 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그 채권이 뭐냐면 이제 다 그냥 PF 대출이에요. 부동산 PF 대출. 그런데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게 그 당시로는 되게 부실하게 보일지 몰라도 상황이 지나면은 그게 회수가 가능한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거고 팔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받고 팔았을 것이고 누군가 분명히 그 채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드린 부산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그 유력한 사람들 무슨 장관, 차관, 뭐 대법관 먼저 은행 문 닫기 전에 네. 퇴출되기 전에 자기네를 먼저 찾아갔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다 날려먹었다고요. 네. 근데 그 피해 받으신 분 아직 회복 안 됐는데. 회복 안 됐죠. 근데 그 거액을 대출한 사람은 여기 대장동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부가 이렇게 빼앗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자면 이게 만약에 이게 대장동에서 나온 그 시드머니로부터 됐다라는 이게 인과관계가 확실히 확인이 된다면 여기도 이제 결국에 채권 주심을 결국은 해야 되지 않겠나. 누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소멸시효 끝났나? 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 또 이재명 기사가 아니더라도 저쪽에 만만치 않은 네트워크가 지금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장동 이슈는 계속 들여다볼 필요는 아, 있을 마지막으로 것 그래서 같아요. 각상도 아들이 처음에 50억 퇴직금 밝혀졌을 때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세팅이 끝나고 있었고 자기는 무슨 오징어 게임에 말같이 그렇죠. 움직였었을 뿐이다. 그때 한참 오징어 게임. 네. 진짜 이 새끼 오징어 게임에 넣어버리라. 씨. 그러면 또 우리 저기 누군가가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는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러다 다 죽여버릴 거야.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마무리하는 검찰청장이었습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장용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